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됐다가 결국은 보좌관한테 했던 것들 때문에 낙마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2탄을 맞았는데 그건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진들이 공격을 하면서 드러난 것 때문에 이제 또 그 일이 드러난 거죠. 어찌됐든 어떻게 해서 드러났든지 간에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해명을 해도 그 해명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제 본인이 당과 대통령한테 부담을 더 드릴 수 없다고 탈당을 했지만 당에서는 탈당 가지고 안 된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제명을 시켰습니다. 제명을 시키면 5년간은 복당이 안 되지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민주당 공천은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건 뭐 복당 여부를 떠나서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윤리감찰 이것도 왜 윤리감찰 뺐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정청래 대표가 지난 25일 날 지시를 했다고 하더군요. 관련된 내용을 박수현 수석 대변인 얘기로 들어보시죠. 본인이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이 기왕의 윤리감찰단의 조사 지시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조사가. 예. 그런 경우에는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들이 별개의 조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당의 지난 지방선거 공천 어떤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정도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당에 제출을 받았고요. 예. 그것을 보면 수사기관이 없는 곳이라도 충분하게 정황을 또 결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윤리심판원에 그런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영남 의원님 지금 네. 드러난 것은 이건 사실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돈이 입금된 것까지는 두 사람 대화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뭐 입금보다는 현찰을 받아놨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걸 계좌로 보냈다고 하던가요? 물론 했는데 현금으로 받아놨죠. 예,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다. 예. 제가 입금이라고 하는 게 계좌이체가 아니고 그냥 돈이 왔다. 근데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뇌물죄나 뭐 그 정치자금법 위반은 받는 순간에 범죄가 완성되는 거죠. 바로 돌려보내야죠. 그렇죠. 이제 거부 의사를 바로 밝혔으면 아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받으면서 범죄 성립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은 뇌물죄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드러나겠지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대화까지 오고 갔는데 네. 그리고 컷오프가 예정이 돼 있었고 그걸 유지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대화가 있은 다음 날 단수공천이 됐잖아요. 예. 이건 정말 미스터리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저도 사실은 이 앞단보다 뒷단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단이라는 것은 김경 당시 서울시 의원 후보자가 공천과 관련해서 1억을 어쨌든 주고 받았다라는 게 앞단이라고 보면 4월 21일 당시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대화가 녹음될 당시만 해도 공간이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대단히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장 지금이라도 돌려줘라. 그리고 어디 인터넷 검색을 해서라도 로펌 가서 자문을 받아라. 이거 왜냐하면 이미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천을 대가로 금전이 주고 받았으면 이미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에서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당연히 그 다음날 공간위 회의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김경 후보자는 컷오프가 됐어야 됩니다. 뭐 일단 원칙적으로 다주택자라서 컷오프 대상이 된 거는 둘째 치더라도 공직 후보자 자리를 돈 주고 살려고 했다는 의혹만으로도 제일 먼저 컷오프가 돼야 될 사람인데 엉뚱하게 다른 두 사람이 컷오프가 됐고 김경 후보자가 단수 공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뒷단이 더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랬느냐? 이거는 앞으로 밝혀져야죠. 김주정 의원님은 어떻게 그게 단수공천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추정의 영역입니다만 눈 감아준 거죠. 그거 외에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놓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돌려주라고 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를 남기기 위한 녹음이었나? 그런 생각도 한편 들고요. 제3자가 녹음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누군가는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28분짜리인데 그 안에 전화가 오니까 강선 의원한테 전화 받으세요. 라고 하는 대목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예요, 기자 이러면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두 의원 간에 이루어진 대화는 분명한 거죠. 그러면 명확하게 돌려주고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날 그 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단수공천으로 결정이 되기까지 그 동안이 구멍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정도 사안이면 공관위 간사가 확실하게 공천을 배제시키거나 그 김병 의원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시의원이에요. 2018년에 서울시 비례로 의원인 상태에서 강서구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했으니까요. 배제시켜야 되는 거고. 또 강선 의원 자체도 공관위원회에서 배제를 시켜야 돼. 이게 맞는 거예요. 순서적으로는. 그렇죠. 그때 둘 다 했어야죠. 그렇죠. 배제시켰어야죠. 그런데 단수공천을 줘요. 단수공천 다른 경쟁자가 2명이나 더 있었다는 것이고 현격한 능력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점수에서 뭐 그냥 보나마나 이 사람으로 가도 되겠다라는 정도의 뭐 사연이 있어야만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야만 단수공천 가는 것인데 더군다나 1억 싸들고 왔다 돈 받았다고 하는 이 마당에 이걸 한다?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하고요. 다음날 회의에 그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간사가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김병기 의원. 네, 김병기 의원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인 공관위원으로서 자기 해당 지역구는 말하자면 상피제도가 있어서 자기는 말 못하게 돼 있다라고 했다라고 본인은 변명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네, 김병기 가장 점수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간사도 없고 그 지역구의 그 현역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다른 공관위원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수공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녹취를 직접 들어봤지만 박영신 앵커님 네. 거의 뭐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뒤에 나온 내용이 김병기 간사는 최종 발표할 때 빠지고 예.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제한돼 있는데도 김경을 공천을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예.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이제 그 녹취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김병기 의원이 녹음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자기한테 유리하게 편집할 수도 있고 자기가 녹음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올바른 얘기만 했고 그러면 맨 뒤에 부분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예. 어떻게 저 좀 계속 살려주세요. 징징 짜니까. 예. 그러면 내가 내일 안 들어갈 테니까 당신이 한번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수사사안에서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지금 앵커님의 추측이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일단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가 알게 된 이상은 김병이라는 인물을 단수공천 줬다라는 그 결과와 사전에 알았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연결지으면 지금 강선우 의원만 탓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뭐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공관위 간사라는 사람이 4월 22일 그 공관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뭔가 이제 기피를 해준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훨씬 더 앞단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조직국장이라는 사람이 지역에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뭐 시의원이나 도의원 할 사람들 시당 도당이 도당 쪽의 조직국장이 뭐 지역 세평을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 그 보고서는 대부분 이제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서가 꾸려지고 그 위에 이제 중앙당으로 이 의견을 올려보내서 심사를 하는데 지방선거에 나오는 뭐 도의원, 시의원 이 인원 자체가 워낙에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많아서 형식적으로 사실 이루어지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앙위에서 즉 공관위의 중앙공관위 간사가 이 내용을 몰랐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면피가 될지 모르나 이 녹취가 등장한 이상은 글쎄요 지금 이제 오늘 시점 이후의 흐름은
강선우 의원도 강선우 의원이지만 김병기 의원에게 결국 공동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 자체도 지금 계속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천헌금 얘기가 나오죠? 맞습니다. 지금 드러난 어제 이제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동작구 구의원 2명이 2020년에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탄원서를 만들어서 2023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던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당시에 김병기 의원 쪽에서 이거를 뭉갰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사실 과거에 동작구에서 공천 탈락한 전 의원이죠. 동작 이수진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주장만 남아 있었는데 어제 한겨레 보도가 나오고 나서 사실 이 문제가 좀 더 커질 공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미 탄원서가 세상에 공개돼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동작구 의원들의 주장이 주로 김병기 의원 부인에게 얼마를 건넸다가 몇 개월 뒤에 돌려받았다. 혹은 몇 개월 뒤에 또 다시 달라고 했다. 이런 방식의 지금 주장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수사 사안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나오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돈을 가지고 왔는데 500만 원인가? 1,000만 원. 네. 1,000만 원. 1,000만 원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 간단한 인사로는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부족하고 적다. 네. 뭐 그래서 돌려보냈다고 하는 건데 김영남 의원님 이건 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통상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7년이고요. 예. 그러니까 7년이 기본이고 이게 이제 뇌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오래 가죠. 공소시효가 길어지고요. 그러니까 2020년 초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니까 공소시효가 짧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더라도 아직 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도 이제는 이렇게 옛날처럼 울트라 슈퍼갑의 그런 차원에서 뭔가 시스템으로 그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뭐 채용이나 신변도 그런 식으로 좀 신분을 보장을 해주고 공천은 그야말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더러운 공천 헌금 이게 아직도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이런 것들을 좀 다 돌아봐야 되는 그래서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정말 다 정리해야죠. 다 정리해야죠. 절대 그놈이 그놈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이렇게 돼서는 택도 없습니다. 근데 2022년 상황을 보면 저는 김경시 의원 문제를 잘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날 얘기했을 때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저는 김경시 의원이 지금 본인은 지금 1억을 주지 않았다고 아직까지 발뺌을 하고 있는데 아마 돈을 줬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돈을 가지고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컷오프 문제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문제 제기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강선우 의원이 야 이거 더 나가면 안 되겠는데 막아달라 아니면 저 죽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거의 대패할 분위기였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까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판단들 때문에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쓱 엎어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추정컨대 그런 상황으로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게 되면 전 유사 사례가 없을 거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나오게 되면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내란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야 너네나 쟤네나 똑같아라는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어느 때보다도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도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절차 어떤 내부적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아마 이번에 이해운 후보자 관련된 논란 터져 나왔을 때 가장 놀라고 마음이 안타까웠을 분은 이재명 대통령일 겁니다. 뭔가 좀 능력에 따라서 발탁하고 그리고 색깔을 구분하지 않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무지개 나라를 꿈꿨던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그야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격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진심 이것은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맨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를 지명하기 전에 유승민 전 의원 접촉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그때 나왔는데 유승민 의원이 직접 밝혔어요. 그걸 두고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어제 아침에 CBS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지난해 4월, 5월 이 무렵 가서 민주당의 뭐 여러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이러는 거를 제가 일체 안 받고 문자 일체 답을 안 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냥 뭐 통화하자 만나자 이런 통화하자, 거죠. 만나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제가 예. 2월 달에 이야기했던 그분한테 제 예. 분명한 뜻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예. 더 이상 뭐 엮이기도 싫고 오해받기도 싫고 이래서 아. 안 했는데 5월 초쯤 됐어요. 5월 초쯤 김민석 의원이 예. 전화가 막 여러 통이 오고 문자가 오고 뭐 이러길래 제가 무슨 건지 대충 짐작해서 아예 답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당시 이재명 후보죠. 이제 예. 이재명 후보가 전화가 여러 통이 오고 난 뭐 모르는 전화번호니까. 예, 예. 그런데 문자도 뭐 이재명입니다. 꼭 통화하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문자 남아있고 이래서 제가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을 해서 괜히 오해받기 싫고 예. 그래서 제가 이미 제 뜻은 확실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예. 일체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이게 팩트의 전부입니다. 왜 그러면 전화를 시도를 했을까?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총리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이 없다. 그렇게 그럴 거면은 연락하지 마라라고 했고 그대로 이렇게 계속 연락이 왔는데 거절했다.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유승민 총리를 시키려고 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당선됐을 때부터 또는 당선 전부터 내가 만약에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겠다. 이거 더 이상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뭐 대단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유승민 아니면 뭐 총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무튼 이걸 두고 이제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상도위를 저버렸다 이렇게 막 비난을 하더군요. 이런 걸 뭐 자랑질하고 그러냐 찌질하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김유정 의원님은 유승민 총리 제안은 있었던 모양이죠? 지금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유승민 의원이. 그런데 일단 본인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게 이제 그 인터뷰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나와서 했는가 보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그런 일 없다라는 어떤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도가 되니까 아니 맞잖아,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인데 이혜훈 후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했어요. 그게 진정한 협치는 아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원래 이혜훈 의원하고는 상당한 특수관계죠. 대학도 후배인 관계고 KDI에 있을 때도 이혜훈 의원의 직속 상관으로 사수 역할을 했었잖아요. 사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웠고 바른정당도 함께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많이 소원해진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아울러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소신이라고 하니까 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박정희의 정책이건 김대중의 정책이건 국민을 위한 건 나라를 위한 건 다 갖다 쓰겠다 했기 때문에 아마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능력 본위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와서 드니까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구분해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직 제안이 있었냐?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저 방송에 나가서 주장한 거는 대전제가 2월에 민주당 모 의원으로부터 이 대표가 집권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표가 분명히 그랬냐? 그렇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은 민주당 모 의원의 일단 주장이거나 뇌피셜이거나 자기 장사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거를 유 전 의원이 모르실 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2월에 그 연락을 전제로 해서 4월과 5월 즈음에 김민석 당시 의원과 이재명 후보가 서로 전화하고 문자했다라고 한다면 아 이게 같은 요구구나라고 본인이 김칫국을 마셔버렸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막말로 가령 예를 들어 정치권에 있다 보면은 의원들 중에 영식 씨는 뭐 정치 한번 해볼 생각 없어? 뭐 혹은 뭐
누구나 정치 한번 해볼 생각 없어? 이런 제안을 가끔씩들 하시죠. 왜냐하면 의원들 각자의 인재풀에 담아놨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추천받을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씩 꺼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시지 않는 분인데 일단 이분이 그런 대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재명 쪽에서 나를 총리직 제안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를 완전히 기정사실화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건 좀 약간 뇌피셜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실, 그러니까 즉 청와대는 총리직 제안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시점이 집권 이후입니다. 6월 3일 이후에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총리직 제안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것이지 이걸 두 가지를 뒤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유승민 전 의원이 6월 전에 이런 연락을 받았다라는 건 팩트일 수 있으나 6월 이후에는 총리직을 제안한 적이 없는 것이 또 청와대의 주장이거든요. 이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인터뷰 왜 했냐? 나는 이재명과 같이 일을 안 한다.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나는 한동훈이 아니다. 나는 당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유승민 의원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뭐 정필성님, 유승민은 딸 때문에 거절했겠지요. 본인이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혀가지고 손해볼 일은 없죠. 나는 배신하지 않았어. 지금 뭐 이해우는 배신자잖아. 그리고 지금 딸 문제 가지고 막 시끄러운데 그걸 또 덮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역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밝혀가지고 뭐 손해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뭐 이게 뭐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민주당은 일관되게 이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DJP 연합을 했습니다. 훨씬 더 안정적인 다수 유권자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서 대연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개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승민 픽업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개혁의 돌파구들을 다수 유권자 연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하나하고 또 저는 6월 이후 말고 6월 이전에 내란이 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내란이 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을 지지했던 극우 세력들을 밀어내고 우리 정당 정치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라면 상식적인 보수까지 끌어안는 방식의 새로운 정치적인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문제니까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한 정치, 훨씬 더 건강한 정당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저는 구상이고 방편인 거죠. 그 내부에서 윤석열과 싸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자기의 당성, 아마 장동혁이 당성 얘기했으니까 유승민이 더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성을 보여주는 방식이 이거여야 되나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연합정치를 펼치자. 구구를 밀어내자. 그래서 상식적인 진보와 상식적인 보수가 같이 할 수 있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승민 정치의 올바른 방식인 거지. 뒤끝 장렬하게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참 저 양반도 제가 볼 때 이제 정치를 그만둬야 될 시점이 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런 정치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만 더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저 인터뷰를 끝까지 보시면 저기에서 그 당시 앵커가 그런 질문을 해요. 경기도지사를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물어보거든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2028년 총선이 훨씬 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도지사를 나갈 때가 아니다. 저는 유승민 의원이 정치인은 저는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서 지지자들에게 내가 이런 역할을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인데 불출마로 정치하는 거 처음 봤어요. 계속 안 나가요. 지난 대선 경선도 안 나갔죠. 뭔가 위기가 있을 때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뭔가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뛰어들지 않고 자신은 안 나간다.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런 인터뷰로 화제를 모으는 거는 저는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 원내대표도 하고 대표급의 정치인이었고 또 본인이 후보도 했던 대통령 후보도 했던 유승민 뭐 전 대표니까 본인도 뭐 나름 판단은 있겠죠. 근데 돌이켜 보면 그 중진 의원이 어느 정도 그 신빙성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얼마나 측근 의원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총리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당시 이제 의원과 통화하거나 문자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제안을 하고 통화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쩌면 선대위 합류를 하려고. 그렇죠. 네.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 당시 어떤 얘기를 제안을 하려고 했던 건지는. 근데 이제 본인은 그 의원한테 뭐 총리설 얘기를 듣고 난 후에 문자도 오고 뭐 통화 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총리로 이게 연결을 시키는 건데 그거는 며느리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며느리도 모를 거예요. 그때 뭐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일단 뭐 좌우 상관없이 이렇게 와서 돕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후에 송미령 장관 유임하는 거 보면서 대통령의 좌우 통합의 의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 상황에서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지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김영남 의원님 네. 그 대선 전에 이제 탈당을 하고 민주당에 입당을 하셨잖아요. 예. 그 과정에 혹시 뭐 전화 같은 거 받고 그런 적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전화 없이 입당했을 리는 없는데 저는 그 유승민 의원 저 방송 인터뷰 보고 약간은 좀 실망했어요. 네. 저거를 왜 지금 공개하나? 예, 시시콜콜 다 공개를 하나.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판단이 들어서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한 거로 끝나야지 제의가 많이 왔는데 안 했다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총리 얘기가 나왔다는 작년 2월 상황을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무슨 구체적이고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가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집권하기도 전이잖아요. 아니, 탄핵도 안 됐을 때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작년 2월은 탄핵이 안 돼 있는 상황이야. 맞아요. 그리고 그때 뭐 탄핵이 되네 안 되네 헌법재판관 누구누구는 성향이 뭐 이쪽이라 안 될 거다 뭐 온갖 추측이 난무하던 시절이라 뭐랄까요 정말로 현실성 있는 어떤 제의가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고 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응하지 않고 답장을 안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네. 김용남 의원님 케이스는 제가 잘 모르고 네. 제가 익히 들었던 몇 분의 케이스를 뭐 예로 들어드리면 예. 방송 출연하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이 좀 연이 닿았던 보수 성향의 정치인 분들이나 영입 시도를 하고 싶은 정치인들이 이제 캠프 내부에서 물망에 오르면 개별적으로 좀 접촉을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의 정지 작업을 거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총괄선대본부장인 김민석 위원장이 예. 본부장이 직접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의 입당 타결을 짓고 나서 그 이후에 그 후보 일정에 맞춰서 영입 발표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김용남 의원 케이스는 잘 모르고 예. 나머지 분들과 관련된 뭐 유의미한 케이스들은 이런 경우를 이런 루트를 거쳐가지고 입당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유승민 전 의원 말대로 하면 김문수는 변절자입니까? 이재호는 변절자입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있을 때 DJ 선생님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 데리고 온 거는 변절 행위를 한 겁니까?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저도 더 큰 안정적인 정치 개혁을 위해서 상식적인 사람들을 품어할 수 있는 품이 큰 정치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유승민 정치도 그런 정치 아니었어요? 전 이런 걸 보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판단해서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진짜 하수 정치를 요번에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승민 전 의원은. 변절자 얘기가 나오니까 김유정 의원님 김한길 위원장은 뭐 해요 요즘에? 국민통합위원장을 마치고 그냥 조용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장 있으면서 무슨 일 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월급 받으셨죠? 아니 뭐 그 윤석열 신당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참 정치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MBC가 새해를 맞이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어제 아침에 이제 동아일보, 중앙일보 또 몇몇 언론사 여론조사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죠. MBC 여론조사 잠깐 좀 살펴보고 먹방 지금 김종국 원장님 엄청나게 기다리고 계신데. 아 제가요?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내가 그냥 느낌이 오는 거죠. 저를 왜 유승민으로 만드십니까? 거기에 또 유승민이 왜 갑자기 나오죠? 갑자기 왜? 아 맥락 없어.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이게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되게 이제 저런 게 뭐냐면 이제 자신의 진심이 들켰을 때. 좀 짧게 하세요. 길게 가시니까. 짧게 가시지. 자, MBC 여론조사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일단 긍정평가가 59에서 63으로 올라갔습니다.
내부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 평가가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저기에서 좀 그 짚어볼 만한 게 두 가지예요. 가장 큰 그 점수를 준 게 소통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정평가가 있는데 이번에 본 게 놀란 게 70대 이상하고 20대 이게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죠.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되나 아니면 성향이 바뀌나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는 이번에 이 백운기의 정치 1번지에서 지금 단연간 이제 밀게 될 이슈 1번지 코너에 그 정민철 위원장이 나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인스타그램에 대한 어떤 극우 전파성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그때 위원장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젊은 세대가 벌이고 있는 일종의 극우 놀이 문화가 아주 10대부터 형성이 돼 있고 그 10대 분들이 이제 대학에 갔을 때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어떤 극우의 잔향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2030들이 경제적으로 밑바탕을 마련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정권에서 항상 어떤 뭐랄까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취업 준비 세대 2030들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취업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으로도 이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가 힘든 세대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어떤 반감이 생성되기 때문에 2030의 극우화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부단히 좀 2030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그 최근에 업무 보고에서 나왔던 그 탈모약 급여화 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로드맵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2030 MZ들을 일단 한정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급여화는 일단 접어두고 바우처를 지급해서 비급여 항목이라도 일단 이 바우처를 통해 살 수 있게끔 2030을 위한 어떤 표 전략도 지금 등장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여론조사를 청와대에서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30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사실 충격이에요. 사실 우리 어렸을 그 표현은 그렇고 옛날부터 20대는 따질 것도 없이 진보였잖아요. 그래서 막 고등학생들까지도 선거권 주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70대하고 20대가 그러니까 유일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국힘은 안 되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청년들이 여러 가지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쉬었다라는 청년이 지금 가장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사한 이래로.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불만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표출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당 차원에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 못 해본 결과잖아요. 20대와 70대라는 것은. 그래서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런 그 정책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지표는요. 최근 상황이 아닙니다. 거의 10년 됐어요. 아, 20대가 그러면 남성 여성 차이가 나서 그래요. 여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친민주당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남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선거 때마다 남성 여성의 표차 20대 표차는 엄청나게 정반대로 났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치한 거죠. 어찌 보면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이런 부분들을 방치한 거죠. 이런 상황들이 이미 10년간 지속되어 왔었고 그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는 상황이었고 최근 말씀하신 경제적 지표도 있습니다만 지금 주택 문제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20대예요. 고시방의 대부분을 갖다 20대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미래가 있겠어요? 불안하죠. 근데 누구도 그 불안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면 잘 됩니다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요. 그러니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거 푹 찔러대면 얼마나 그 사람이 고맙겠습니까? 거기 열광하는 거죠. 저 그래서 이 문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다. 거의 10년 이상 된 문제인 거고 우리 경제적 불평등 문제도 존재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귀 기울여야 돼요. 20대 남성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정치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못 들지언정 그들의 얘기는 듣는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이거 제가 볼 때 돌이켜내기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 그걸 간파한 거죠. 이대남을 집중 공략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준석 의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건 전혀 아닌데 간파한 거죠. 그 현실을. 다만 그 지금
젊은 세대가 어렵기 때문에 집권 세력에 대해서 아니면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반감이 크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전자의 문제면 그건 어느 젊은 세대가 안 그랬던 젊은 세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대 특히 이제 남성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범세계적인 현상도 있고 한국의 특정된 현상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젊은 층이 반이민 정서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취직이 안 된다. 돈벌이가 안 된다는 정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또 반노조 성향이 강합니다. 노조를 기본적으로 기득권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새로운 젊은이들의 진입을 막는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비정규직밖에 못 간다. 정기적으로 진입을 노조가 막고 있다는 반노조 성향이 강합니다. 근데 한국 내지는 동남아에 또 특유한 상황이 있어요. 한국이 제가 보기엔 제일 심한데 또 하나 염두에 둘 게 반중 정서가 강합니다. 젊은 층에 특히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을 뽑을 수가 있는데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홍콩에서 그 보안법이죠. 중국 보안법이 홍콩에 시행되면서 일어났던 대학생 시위가 진압되는 장면을 본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젊은 세대는 어려서부터 봄에는 꼭 마스크를 썼어야 돼요. 황사가 심해서. 예. 근데 엄마가 너 마스크 꼭 써야 돼. 왜? 중국에서 나쁜 게 더러운 게 많이 날라와서 라고 들은 거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는 중국 이꼴 오염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거기다가 크고 성장하면서 중국이 아무래도 체제가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 보니까 민주적이지 못한 면 뭐 이런저런 단점이 부각되면서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중 간의 갈등도 커졌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요인을 염두에 두고 20대의 정치 성향을 분석을 해야지 단지 저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 라고 하면 반만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정 지으면 안 되고요.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2030 세대가 모두 다 극우화됐다라고 규정 짓는 순간 바로 그냥 리모컨 꺼버리거든요. 유튜브 그냥 꺼버립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론조사상 드러난 2030들의 극우화 성향이 엿보인다 정도로 일단 평가하는 것이 맞고요. 그들이 듣기에는. 그래서 이 세대들은 꼰대 극혐 세대. 기득권에 대한 반감이 드높은 세대이기 때문에 뭔가 가르치려 들고 주입하려 들고 강요하려고 들면 바로 반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니들은 SNS만 보면 바로 세뇌되는 멍청이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SNS가 어떤 가짜뉴스 때문에 황폐화되고 있는지를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제도 개선을 해주고 또 이 사람들이 2030들이 사회에 나와서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개선을 기득권들이 해주면서 동시에 어떤 토론 문화를 열어줘야지 이 2030 놈들이 이 극우 대가리들 이거 SNS만 쳐다보니까 이거 완전히 극우가 됐구만 이런 식으로 규정 짓는 순간 귀를 닫아버립니다. 저 얘기는 확실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예. 저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인상을 찌푸려요. 맞아요. 우리 같이 토론할 수 있는데 충분히 이렇게 정글해서 기성세대가 만들어 온 판이잖아요. 그럼 기성세대가 같이 얘기 듣고 토론해서 풀어나가야죠. 이 문제는.